조선 경기 양주 고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시집살이 10년을 바쳤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지만 돌아온 것은 한겨울 자정의 눈보라였습니다.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또한 여인은 그 자리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비단을 쌓고 재산을 낭비하며 아무도 막지 못하는 안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른 것은 시어머니가 말없이 건네준 낡고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보따리 무엇이길래 두 여인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시어머니의 작은 배려는 무엇이며 쫓겨난 여인과 모든 것을 얻은 여인의 인생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겨울 자정이었다. 경기도 양주 고을의 박선달댁 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소슬대문 안에서 한 여인이 밀려나오듯 쏟아졌다. 여인의 이름은 이소원, 28회를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낡은 솜저고리 하나가 전부였다. 치마폭은 찢어져 있었고 쪽을 찐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바람 속에 흩날렸다. 맨발이었다. 조선의 한겨울,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소원의 발은 눈 위에 그대로 닿았다. 그녀의 품 안에는 7살짜리 아들 준서가 꼭 안겨 있었다.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작은 등이 덜덜 떨렸다. 아이의 얇은 면 저고리는 급히 입혀진 듯 고름조차 제대로 매여 있지 않았다. 소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열애 동안 소원이 쌓아온 삶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시아버지 박선달의 비위를 맞추며 버텨온 열해의 세월이 그 한 소리에 모두 끝났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소원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8회의 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주 고을에서 손꼽히는 침선 장인이었다. 비단에 술을 놓으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돌 만큼 솜씨가 빼어난 사람이었다. 소원은 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바늘을 쥐었다.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고을 안악들이 소원의 바느질을 탐낼 정도였다. 박무겸과의 혼인은 소원의 아버지가 기뻐하며 받아들인 자리였다. 박선달은 고을에서 이름 있는 선비였고 박무겸은 당시만 해도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소원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잘 살 거라 믿었다. 소원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다.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녹록지 않았다. 박선달은 아침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상을 밀쳐냈다. 국이 짜다, 밥이 설었다. 반찬 가짓수가 모자란다. 핀잔이 끊이지 않았다. 소원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윤씨 부인은 그런 소원이 안쓰러워 부엌에서 몰래 음식을 건네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박선달 몰래 해야 하는 일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준서를 낳고 살림을 꾸리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는 동안 소원의 몸은 조금씩 불어났다. 새색시 시절의 가냘픈 몸매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깨가 넓어지고 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소원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집을 위해 쓴 몸이라고 생각했다. 남편 박무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준서가 5살 되던 해부터였다. 처음에는 한양 나들이가 잦아졌다. 장사 때문이라고 했다.
소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돌아오는 날이 점점 늦어졌다.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소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한때 다정하게 빛나던 그 눈이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소원은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뱃속에서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기를 빌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박선달이 기뻐할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소원은 불어오는 두려움을 눌렀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박무겸이 한양에서 돌아오며 가마 한 채를 앞세웠다. 가마 안에서 내린 여인은 설이라는 기생이었다. 나이는 22,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요염했다. 분홍 저고리에 연두 치마를 받쳐 입고 은비녀가 쪽진 머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박무겸은 그녀를 첩으로 들인다고 선언했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열해 동안 바쳐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대항할 수 없었다. 소원은 이를 악물었다. 설이는 빠른 사람이었다. 안방에 들어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박선달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터득했다. 달콤한 말, 교묘한 웃음, 어른 앞에서 한없이 공손한 척하는 태도로 박선달의 마음을 샀다. 박선달은 설이가 가져다주는 간식을 받으며 흡족해했고 소원을 향한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화근이 된 것은 박선달이 아끼던 비단 2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박선달이 창고에서 비단이 사라졌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었다. 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전날 소원이 창고 주변을 서성였다고 말했다. 박선달과 박무겸은 설이의 말만 믿고 소원을 몰아붙였다. 소원은 억울함에 목이 막혔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박무겸은 소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막았다. 준서가 나섰다. 설이의 방 뒤편에서 비단 조각을 발견했다고 자신이 보았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박선달은 7살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 준서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그날 밤이었다. 박선달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 아이는 집에 두고 나가라. 소원은 준서를 놓지 않았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눈발이 몰아치는 자정에도 아이를 품에 안고 버텼다. 그리고 박무겸이 문을 열어제치며 두 모자를 바깥으로 밀어낼 때 윤씨 부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 말이 없었다. 윤씨 부인은 소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고 낡은 보자기 하나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소원은 그 손의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그 손의 온기 안에 담겨 있었다. 대문이 닫혔다. 소원은 준서를 꼭 안고 눈길 위에 섰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뿐이었다. 하지만 소원은 쓰러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닫힌 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렸다.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소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품 안의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고 소원은 그 소리 하나에 발을 뗐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보라 속으로 소원이 처음 향한 곳은 친정이었다. 준서를 안고 눈길을 헤치며 2시즌을 걸었다. 발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저고리는 눈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준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소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집만 닿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발을 움직였다. 그러나 친정은 이미 폐가였다. 소원이 시집을 간 이듬해 아버지가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시집살이에 치여
친정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던 소원은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야 비로소 알았다. 대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기와장은 내려앉았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가니 문짝 하나가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소원은 주저앉았다. 찾아갈 친척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형, 어머니의 남동생, 몇 집이 기억에 떠올랐다. 하지만 소원은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을 선뜻 받아들일 집이 이 고을에는 없었다. 체면을 따지는 세상이었다. 쫓겨난 여자는 짐이었다. 그것이 소원이 살아온 세상의 이치였다. 준서가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소원은 정신을 차렸다. 주저앉아 울 시간이 없었다. 먼저 아이를 살려야 했다. 무너진 방 한켠에 낡은 멍석이 있었다. 소원은 그것을 꺼내 준서를 감쌌다. 다음으로 마당 구석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돌멩이를 치대 불을 피웠다. 손이 떨려 3번을 실패했다. 4번째에 겨우 불꽃이 살아올랐다. 불기운이 조금 번지자 준서의 몸 떨림이 잦아들었다. 소원은 그제야 윤씨 부인이 쥐어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엽전 몇잎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낡디낡은 책 1권이었다. 표지는 기름때와 손때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실로 꿰맨 제본이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다. 첫 장을 펼치자 작고 단정한 글씨가 빼곡했다. 윤씨 가문 침선 비법서. 윤씨 집안 딸에게만 전함. 소원은 손이 굳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법서를 소원에게 준 것이었다. 침선의 기술뿐 아니었다. 비단의 종류에 따른 바느질 방법, 색을 내는 염색 비법, 옷감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약초를 이용한 응급 처치법까지 적혀 있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지혜가 그 낡은 책 1권에 담겨 있었다. 소원은 오래도록 그 책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윤씨 부인이 소원을 돕고 싶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 수 없는 처지였다. 그 대신 이것을 쥐어준 것이었다. 말 한마디보다 무거운 선물이었다. 그날 밤 소원은 불빛의 비법서를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어릴 때 무릎에 앉혀 반을 쥐는 법을 가르쳐 주던 아버지의 손, 실을 꿰는 각도, 매듭 짓는 방법, 천의 결을 읽는 눈. 소원의 몸 안에 아버지가 심어준 것들이 그 비법서의 글씨들과 포개졌다. 나는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소원은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눈이 그쳐 있었다. 폐가의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얼어붙은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맺혔다. 준서는 멍석 속에서 작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소원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에 섰다. 발이 시렸다. 배가 고팠다.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소원은 비법서를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엽전을 세웠다. 준서를 깨웠다. 그리고 폐가의 문을 나섰다. 장터로 가야 했다. 소원이 자란 양주 고을의 장터는 닷새에 1번 열렸다. 마침 이틀 뒤가 장날이었다. 그 이틀 동안 소원은 친정 폐가에 머물며 남은 엽전으로 쌀한 돛박과 나물 한 움큼을 사다 끼니를 이었다. 밤에는 비법서를 읽으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했다. 바느질 도구가 없었다. 소원은 마당을 뒤졌다. 아버지가 쓰던 작업실은 반쯤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바늘 3개와 끊어진 실패 2개를 건졌다.
녹이 슬고 한쪽이 구부러진 바늘이었지만 쓸 수 있었다. 실은 한 타래가 남아 있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다. 장날 소원은 준서의 손을 잡고 장터로 나갔다. 장터는 소란스러웠다. 생선 장수, 옹기 장수, 포목 행상이 저마다 목청을 높였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소원은 눈치를 보며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작은 보자기를 펼치고 낡은 바늘과 실을 꺼냈다. 삭바느질을 합니다. 소원은 그렇게 쓴 종이를 앞에 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행색이 초라한 여인이 장터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딱히 신뢰를 주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 보고 지나쳤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한 안악이 찾아왔다. 혼례를 앞둔 딸의 치마가 찢어졌는데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소원은 천을 받아 살폈다. 결 방향을 확인하고 비법서에서 읽은 대로 천의 특성에 맞는 바늘 각도를 잡았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망설임이 사라졌다. 바느질은 소원이 가장 잘 아는 언어였다. 안악이 고쳐진 치마를 받아들고 눈이 커졌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다. 찢어진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었다. 안악은 약속한 돈보다 더 쥐어주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다. 장터 귀퉁이에 솜씨 좋은 침선 여인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해질 무렵에는 4~5명이 더 찾아왔다. 소원은 자리를 뜨지 않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다. 그날 벌어들인 엽전은 12잎이었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원의 손에서 떨림이 사라졌다. 준서는 장터 구석에서 조약돌을 모으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소원은 일을 마치고 준서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살 수 있다. 그 밤 폐가로 돌아오는 길에 소원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쫓겨나던 날 밤에도 울지 않았다. 폐가에서 불을 피우며 버티던 밤에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은 울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나왔다.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쥔 아이의 작은 손이 소원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양주 고을의 장터는 봄이 가까워질수록 활기를 더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행상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장날마다 사람이 북적였다. 소원은 그 장터 귀퉁이에 어느새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소원의 바느질 솜씨는 점점 알려졌다. 처음에는 찢어진 옷 하나 고쳐달라는 심부름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원의 손을 거친 옷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놀랐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다. 낡은 옷이 새 옷처럼 살아났다. 게다가 소원은 비법서에서 읽은 염색 기술로 빛이 바랜 천에 새색을 입혀주기도 했다. 장터 안악들 사이에서 소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계는 여전히 빠듯했다. 폐가에서 지내며 틈틈이 손을 본 덕에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만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땔감이 바닥났다. 준서는 감기를 달고 살았다. 소원은 낮에 장터에서 벌고 밤에는 비법서를 읽으며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다. 장터 한복판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포목 행상 하나가 큰 장독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장독이 기울었다. 장독 안에는 행상이 팔러 나온 간장이 가득했다. 엎어지기 직전에 장독을 소원이 지나가다 두 손으로 받쳤다. 장독은 멈췄다. 행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장독의 무게는 장정 2명이 들어야 할 만큼 묵직했다. 그것을 혼자 받쳐 세운 여인의 힘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소원은 묵묵히 장독을 제자리에 세웠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김복래였다. 45살의 김복래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여인이었다. 일찍 과부가 되어 혼자 가게를 꾸려온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 넓은 어깨에 두꺼운 손,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시원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복래 주모라 불렀다. 복래는 소원에게 다가왔다. 말을 건네기 전에 소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초라한 행색이었다. 저고리는 낡았고 치마는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였다. 하지만 눈빛이 맑았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장독을 받쳐 세운 그 침착함이 복래의 마음에 들었다. 복래는 소원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소원은 처음에는 사양했다. 복래는 물러서지 않았다. 끼니를 걸은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복래는 알았다. 소원의 눈이 그 눈이었다. 준서가 국밥 냄새를 맡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소원은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래의 국밥집은 장터 안쪽 목 좋은 자리에 있었다. 아궁이 2개에 가마솥이 올라가 있었고 좁은 마루에 밥상 4개가 놓여 있었다. 단출했지만 허름하지는 않았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채웠다. 소원은 국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맛이 그리웠다.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폐가에서 버티는 동안에도 소원이 가장 그리웠던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다. 차고 굶주린 몸으로 버티는 것은 의지로 할 수 있었지만 따뜻함을 잇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복래는 소원의 맞은편에 앉았다. 소원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국밥집 이야기를 했다. 요즘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이 국밥집을 20년째 꾸려왔는데 요즘 들어 된장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이전에 맛을 내던 장인이 늙어 더 이상 장을 담그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원은 가만히 듣다가 비법서 이야기를 꺼냈다. 윤씨 부인에게 받은 비법서 마지막 장즈음에 된장 담그는 비법이 적혀 있었다. 메주를 쓰는 시기, 소금 비율, 항아리를 묻는 깊이, 뚜껑을 여닫는 주기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소원의 아버지도 음식에 밝은 사람이어서 소원은 어릴 때 어머니가 된장을 담그는 것을 옆에서 자주 지켜보았다. 복래가 눈을 빛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오래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다. 두 여인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복래는 소원에게 물었고 소원은 비법서를 펼쳐 읽으며 답했다. 된장의 빛깔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고 짜고 구수한 맛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무릎을 쳤다. 동업을 하자고 했다. 소원이 장을 담그는 일을 맡고 복래는 국밥집 운영을 계속한다. 수익은 반씩 나눈다. 소원과 준서는 국밥집 뒤편 작은 방에 머물 수 있다. 소원은 한참 생각했다. 낯선 제안이었다.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이 소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이 배신당하는 장면들이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친척도 모두 소원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복래의 눈은 달랐다. 계산이 없었다. 그 눈 안에는 그저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의 고집과 솔직함이 있었다.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이 복래의 국밥집 뒤편방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른 봄이었다. 방은 작았다. 소원과 준서가 누우면 발끝이 문에 닿을 만한 크기였다. 하지만 천장이 있었고 문이 닫혔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다. 소원에게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래는 소원에게 국밥집 뒤편 빈터를 내주었다. 장독을 묻을 수 있을 만큼의 터였다. 소원은 그 터를 꼼꼼히 살폈다. 햇볕이 드는 방향, 바람의 흐름, 땅의 습기,
비법서에는 장을 담글 자리를 고르는 법도 적혀 있었다.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먼저 메주가 필요했다. 소원은 엽전을 아껴 콩을 샀다. 삶아서 으깨고 벽돌 모양으로 빚어 지프로 묶어 처마 아래 매달았다. 메주가 뜨는 동안 소원은 복내의 국밥집을 도왔다. 장 담그는 일 외에도 손이 가는 곳은 많았다. 설거지, 땔감 패기, 장터에서 재료 구하기. 복내는 소원의 성실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밤이면 두 여인은 아궁이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복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했다. 20살에 혼이 나고 25에 남편을 잃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국밥집을 열었고 그것이 20년이 되었다고 했다. 소원은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내는 다 알고 있다는 듯 더 묻지 않았다. 준서는 복내의 국밥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복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아이들을 일찍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복내는 준서를 유난히 살뜰히 챙겼다. 장터에서 엿을 사다 주고 틈틈이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준서는 복내를 따랐다. 소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자주 눈이 따뜻해졌다. 메주가 뜨고 때가 되자 소원은 비법서를 펼쳤다. 소금 비율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비법서에는 물 한 말에 소금 서홉의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그의 날씨와 메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소원은 한 달간 메주를 살피며 익음의 정도를 판단했고 소금물의 농도를 직접 손으로 가늠했다. 항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했다. 복내의 창고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다. 소원은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소리를 들었다. 비법서에는 항아리 속의 균열을 소리로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맑게 울리는 항아리를 골라 깨끗이 씻어 볕에 말렸다. 메주를 담그고 소금물을 붓던 날 복내가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소원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소금물을 천천히 부었다. 비법서의 글씨들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솜씨, 윤씨 부인의 지혜, 그리고 소원 자신의 감각이 한데 모이는 순간이었다.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소원은 생각했다. 이 안에 봄이 담겼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된장이 익었다. 뚜껑을 열던 날 구수한 냄새가 터졌다. 복내가 숨을 들이쉬었다. 눈을 감고 오래도록 냄새를 맡았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라고 복내가 말했다. 이게 바로 이 국밥집이 잃어버렸던 맛이라고. 복내는 그 다음 장날부터 된장을 받고 국밥을 끓였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소문이 났다. 복내 국밥집의 국밥 맛이 달라졌다고. 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은 특별하다고. 장날마다 빈자리가 없었다. 인근 고을에서도 복내의 국밥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다. 복내는 눈물을 닦으며 소원의 손을 잡았다. 이 장사는 소원 없이는 안 된다고 평생 같이 하자고 했다. 소원은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오래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 같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소원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가을 장날, 소원은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박무겸의 하인이었다. 하인은 소원을 발견하고 시선을 돌렸다. 소원은 못 본 척했다.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박씨댁에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복내에게 말했다. 복내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내리며 말했다. 잘됐다. 두고 보자. 소원은 그 말의 뜻을 아직 몰랐다.
그 무렵 박선달 댁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리가 안방을 차지한 지 2해가 되었다. 처음 1년은 화려했다. 서리는 한양에서 유행하는 비단을 주문해 옷을 맞추었다. 새벽에 화장을 시작해 아침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상 위의 음식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물려냈다. 박선달은 그런 서리를 탓하지 않았다. 박무겸은 서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련했다. 서리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옷이었다. 그 다음에는 폐물이었다. 은비녀에서 시작한 요구가 금비녀, 옥놀이개, 산호귀걸이로 번졌다. 박무겸은 처음에는 가문의 돈으로 충당했다. 돈이 모자라자 논 한마지기를 팔았다. 그 다음에는 밭을 팔았다. 박선달은 처음에는 몰랐다. 계절이 바뀌어도 곡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히 여겼을 때는 이미 논 3마지기와 밭 2떼기가 남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박선달이 이 사실을 알고 박무겸을 다그쳤다. 박무겸은 서리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박선달은 서리의 눈물에 화를 사겼다. 그것이 서리의 능력이었다. 눈물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었다. 기생으로 지낸 시절에 몸에 밴 기술이었다. 박선달은 20년 시집살이를 한 윤씨 부인보다 서리를 더 챙겼다. 윤씨 부인은 말이 없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 집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서리는 밤에 손님을 불렀다. 기생 시절 알고 지낸 남자들이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들도 있었다. 박무겸이 한양 출장이 있는 날을 골라 서리는 박선달 댁에 술자리를 벌였다. 소원이 아끼던 명주 이불은 그 술자리에서 다른 용도로 쓰였다. 박선달은 알았을까? 알았지만 모른 척했을 것이다. 서리가 집안에 있는 한근은 젊음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즐거움이 더 컸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리는 박선달의 창고를 열었다. 창고 안에는 대대로 내려온 비단 한 상자와 가문이 폐물 일부,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집문서가 들어 있었다. 서리는 비단 상자와 폐물을 꺼냈다. 그리고 집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집문서는 그대로 두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았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 적당한 때였다. 기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남자를 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서리는 조용히 창고 문을 닫았다. 봄이 3번 바뀌었다. 소원은 그 사이 많이 달라졌다. 행색이 달라졌다. 낡고 기운 저고리 대신 스스로 지은 옷을 입었다. 비법서의 침선 기술로 만든 옷은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다. 손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다. 장사가 달라졌다. 동네의 국밥집은 이제 장날이면 줄이 늘어섰다. 소원의 된장으로 끓인 국밥을 먹으러 인근 고을에서 발길이 이어졌다. 복례는 가게를 조금 넓혔다. 밥상을 2개 더 들였다. 소원은 된장만 만들지 않았다. 간장, 고추장, 젓갈류, 비법서에 적힌 장류들을 하나씩 시도했다. 맛을 보고 비율을 조정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다. 3번째 겨울이 지날 무렵 소원의 장류는 복례의 국밥집을 넘어 장터에서 직접 팔리기 시작했다. 장터 상인들이 먼저 알아보았다. 소원의 된장을 조금 나눠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한두 개 항아리였다. 그것이 10개, 20개로 늘어났다. 소원은 작업 공간이 더 필요해졌고 복내는 국밥집 뒤편 빈 창고를 내어주었다. 그해 가을 소원은 큰 결심을 했다. 독립적인 장 상단을 열기로 했다. 복내와 상의했다. 복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을 보였다. 국밥집 동업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더 큰 일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소원의 눈이 단호했다. 복내는 소원의 눈을 보면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복내는 오히려 돈을 보태주었다. 내 돈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다. 잘 되면 이익을 나누면 된다고. 소원은 감사히 받았다.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았다. 복내가 어떤 사람인지 3년을 함께 살았다. 소원은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열었다. 간판은 직접 썼다. 황금 침선방. 침선으로 시작한 솜씨가 이제 장류로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황금은 소원이 처음 만들어낸 된장의 빛깔에서 따왔다. 맑은 황금빛 된장. 그것이 소원의 시작이었다. 개업 첫날 장터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소원은 된장을 조금씩 떠서 맛보게 했다. 맛을 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가 항아리를 안고 돌아왔다. 황금 침선방은 그렇게 문을 열었다. 준서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복내에게 글을 배우고 소원에게 술을 배웠다. 영리한 아이였다. 어머니가 바쁜 날이면 스스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장터에서 재료를 사오는 심부름을 맡았다. 사람들은 준서를 보며 소원 잘 낳았다고 했다. 소원은 그 말이 가장 기뻤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소원이 지켜온 이유였다. 그 무렵 소원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목상이었다. 이름은 최상인이었다. 나이는 50 남짓, 한양에서 가장 큰 포목전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 장터를 돌며 물건을 살피다 황금 침선방 앞에서 멈췄다. 그는 된장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가게 앞에 내걸린 침선 작품을 보았다. 소원이 손님 상품을 만들다 남은 1000조각으로 만든 장식 보자기였다. 최상인은 그 보자기를 오래 들여다보다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 소원이 직접 만든 것이라 했다. 최상인은 그 자리에서 보자기 10개를 주문했다. 한양 포목전에서 팔 물건이라고 했다. 값은 소원이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소원은 비법서를 떠올렸다. 비단의 종류, 술을 놓는 방법, 색을 배치하는 원칙. 20회 동안 몸에 새긴 것들이 손끝에 담겨 있었다. 소원은 값을 불렀다. 최상인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보자기 10개가 한양에 올라간 뒤 사흘 만에 추가 주문이 왔다. 50개. 소원은 밤을 새워 바느질했다. 준서가 실을 감아주었다. 복내가 밥을 가져다 주었다. 황금 침선방은 이제 장류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침선과 장류 2가지 솜씨가 하나의 가게에서 팔렸다. 사람들은 황금 침선방을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고을에서 소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소원은 쫓겨나던 날 밤의 눈보라를 자주 생각했다. 맨발로 눈 위에 서던 그 감각이 아직도 발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시작이었기 때문이었다. 깊은 가을 새벽이었다. 박선달댁 안채에 불빛이 흔들렸다. 설이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보따리를 묶고 있었다.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방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 쌓여 있었다. 한양산 비단 여러 필, 금비녀와 옥놀이개와 산호 귀걸이가 든 함, 그리고 창고에서 꺼내온 박선달 댁의 폐물 상자. 설이는 집문서도 꺼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면 뒤쫓아올 것이었다. 폐물만으로도 충분했다. 당장 한양에서 몇 년은 살 수 있는 값어치였다. 서리는 보따리를 2개로 나누었다. 하나는 등에 지었고 하나는 손에 들었다. 새벽 미명,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각이었다. 아궁이 불씨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2년 남짓 살았던 방이었다. 애정은 없었다. 이 집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대문을 지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동이 텄다. 박선달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안채 마당을 지날 때였다. 서리의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다. 이상했다. 서리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아침 문화는 빠뜨리지 않았다. 박선달이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박선달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화장 도구가 없었다. 옷가지가 없었다. 폐물함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창고로 달려갔다. 창고를 열었을 때 박선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비단 상자가 없었다. 폐물함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내려온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박무겸을 불렀다. 박무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부자는 말이 없었다. 창고 앞에 서서 텅 빈 선반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으로 꺼낸 것이 장부였다. 박무겸이 지난 2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적은 장부였다. 박선달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손이 떨렸다. 논 5마지기, 밭 3떼기, 포목 외상값, 술값, 폐물값. 합산하니 빚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적은 빚이 아니었다. 박선달은 장부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빚쟁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리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렸다. 포목전 주인이었다. 외상값을 달라고 했다. 박무겸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다. 포목전 주인은 눈이 없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에는 2명이 왔다. 그 다음 날에는 4명이 왔다. 박선달댁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한때 고을에서 이름 있던 박선달이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는 소문이 퍼졌다. 윤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들으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한 얼굴이었다.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다. 박무겸이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항아리 2개를 발견했다. 항아리는 깨어져 있었다. 안에 든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항아리의 위치가 이상했다. 창고 안이 아니라 창고 벽 바깥쪽 구석, 서리가 묵던 방 뒤편 담장 아래였다. 박무겸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다. 몇 년 전 소원이 쫓겨나던 날 밤, 준서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서리의 방 뒤에서 항아리 조각을 보았다고. 그때 박선달이 호통을 쳤고 박무겸 자신도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박무겸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비단이 있던 자리를 다시 살폈다. 비단이 없어진 것은 소원이 쫓겨나기 전의 일이었다. 서리가 고했던 것이었다. 소원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비단은 지금 없다. 소원이 가져갔다면 소원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리가 도망치며 챙겨간 것들 중에 분명히 비단이 있었다. 박선달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그 비단이. 박무겸은 그 자리에 서서 뒤늦게 깨달았다. 서리가 처음부터 비단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챙겨간 것이었다. 소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 생각이 미치자 박무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밖에서 빚쟁이들이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소원이 쫓겨나던 날 밤에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박무겸은 고개를 숙였다. 박선달이 통곡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박무겸에게 이 사실을 들은 박선달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서 혼자 울었다. 늙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퍼졌다. 윤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은 사람들이 뒤늦게 우는 소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앞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그 울음이 소원에게 닿지 않기를 바랐다. 소원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황금 침선방이 고을에서 이름을 얻은 지 2해가 더 지났다. 소원은 이제 36살이었다. 가게를 넓혔다. 일꾼 2명을 들였다. 장류를 만드는 창고와 침선 작업실을 따로 두었다. 복내의 국밥집은 여전히 황금 침선방 된장을 썼고 그 인연은 여전히 단단했다. 준서는 15살이 되었다. 그를 잘 알고 셈도 빨랐다. 소원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거들며 상단 운영의 이치를 배워가고 있었다. 소원은 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며 가장 고요한 기쁨을 느꼈다. 그런데 그의 초가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소원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가게 앞에 관아 아전이 서 있었다. 아전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소유권 재판 청구서였다. 박무겸이었다. 박무겸은 관아에 소장을 냈다. 소원이 가지고 있는 비법서는 박씨 가문 시어머니의 것이므로 그것으로 운영하는 상단의 이익 일부를 박씨 가문에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소원은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복례가 옆에서 욕을 퍼부었다. 낮에는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냐고. 소원은 복례를 말렸다.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소원은 비법서를 꺼냈다. 처음 장을 펼쳤다. 작고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윤씨 가문 침선 비법서. 윤씨 집안 딸에게만 전함. 윤씨 집안 딸. 윤씨 부인은 친정이 윤씨였다. 그리고 소원에게 직접 이 비법서를 넘겨주었다. 박씨 가문의 재산이 아니었다. 윤씨 부인의 것이었고 윤씨 부인이 소원에게 준 것이었다. 소원은 준서를 불렀다.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재판날이 왔다. 양주관아의 마당에 원고와 피고가 섰다. 박무겸은 한쪽에, 소원은 다른 쪽에 섰다. 오랜만에 마주보는 두 사람이었다. 박무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했다. 옷도 낡아 있었다. 소원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서가 앞으로 나섰다. 비법서를 내밀었다. 첫 장의 글씨를 읽어내렸다. 윤씨 가문 비법서. 윤씨 집안 딸에게만 전함. 그리고 준서는 윤씨 부인이 소원에게 비법서를 직접 쥐어준 날 밤을 증언했다.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7살의 눈에도 어머니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고. 사또는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다가 판결을 내렸다. 비법서는 윤씨 부인의 친정에서 내려온 것이며 그것을 소원에게 양도한 것은 윤씨 부인의 의사이므로 박씨 가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박무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박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서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소원은 먼저 돌아섰다. 재판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복례가 소원에게 소식을 전했다. 박선달 댁이 빚쟁이들에게 집을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박선달과 박무겸이 갈 곳 없이 고을 변두리 빈터에 임시로 지은 판잣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날이 많다는 말도 들렸다. 소원은 한참을 생각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소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소원은 준서를 불렀다. 같이 가겠냐고 물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은 국밥을 끓였다. 복례의 국밥집 아궁이에서 소원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밥이었다. 뚝배기에 가득 담아 보자기에 쌌다. 밥도 넉넉히 쪘다.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보자기를 2겹으로 쌌다. 소원과 준서는 고을 변두리로 걸었다. 판잣집은 작고 허름했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인지 문틈이 벌어져 있었다. 소원은 문 앞에서 멈췄다. 준서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박선달이었다. 박선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허리가 굽었다. 얼굴이 쪼그라들었다. 눈이 한눈에 봐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다. 소원을 알아본 박선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무너지듯 눈을 피했다. 소원은 국밥 보자기를 내밀었다. 박선달은 손을 뻗지 못했다. 소원은 그대로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무겸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소원을 보자 그도 눈을 피했다. 준서를 보았다. 15살이 된 아들을 보는 박무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소원은 말없이 밥상을 폈다. 국밥 뚝배기를 올렸다. 밥을 놓았다. 반찬을 놓았다. 그리고 물러섰다. 박선달이 국밥을 들었다.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박선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뜨거운 국밥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박선달은 울었다. 박무겸도 고개를 숙였다. 소원은 한마디를 했다. 어머님이 주신 비법서 덕에 살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그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소원은 박선달과 박무겸을 황금 침선방으로 데려왔다. 박무겸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소원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소원은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박무겸은 결국 소원의 상단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머슴을 자청했다. 장독을 옮기고 창고를 정리하고 장터에서 재료를 실어 날랐다. 말이 없어졌다. 예전의 거드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원은 박무겸에게 특별히 더 대하지도 더 서럽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대했다. 박선달은 준서에게 글을 가르쳤다. 준서는 이미 글을 알았지만 박선달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앞에 앉아 책을 읽었다. 박선달은 그 시간만큼은 눈이 살아났다. 손자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윤씨 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원은 그 소식을 복례에게 전해 들었다. 오래도록 비법서를 쓰다듬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이 없었을 것이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엽전 몇 잎과 낡은 책 한 권을 쥐어주던 그 손이 얼마나 큰 것을 준 것인지 소원은 이제야 완전히 알았다. 소원은 윤씨 부인을 위한 제사상을 차렸다. 성대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비법서 앞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올렸다. 그리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마지막 봄이 왔다.
황금 침선방이 문을 연 지 7해가 되던 해의 봄이었다. 소원은 38살이었다. 가게는 처음보다 3배가 커졌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류, 침선 제품이 고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팔렸다. 한양의 최상인 포목전에서는 소원의 침선 작품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았다. 일꾼이 5명으로 늘었다. 준서는 17살이 되었다. 장부 정리를 혼자 맡게 되었다. 총명하고 꼼꼼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했다. 장터 사람들은 준서를 보며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다. 소원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좋은 점만 닮았다고 했다. 복례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다. 예전보다 몸이 느려졌지만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았다. 복례는 가끔 소원에게 말했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소원이 가장 대단한 여인이라고. 소원은 그때마다 복례 덕분이라고 했다. 박선달은 준서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소원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매일 아침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박무겸은 상단의 일을 묵묵히 했다.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박무겸이 소원에게 말을 건넸다.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준서를 잘 키워주어 감사하다고. 소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소원은 이렇게 말했다. 준서는 스스로 자란 아이라고. 자신은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그 말로 충분했다. 그의 여름,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길게 이어지며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먹을 것이 부족해 끼니를 거르는 집이 늘었다. 장터에도 활기가 사라졌다. 소원은 황금 침선방의 빗장을 열었다. 창고에 쌓아둔 장류를 꺼냈다. 복례와 함께 국밥을 끓였다. 장터 귀퉁이에 솥을 내걸었다. 굽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오라고 했다. 첫날에는 20명이 왔다. 다음 날에는 40명이 왔다. 소문이 퍼지자 옆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소원은 솥을 하나 더 내걸었다. 박무겸이 장작을 팼다. 박선달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국밥을 나눠주었다. 준서가 장부를 들고 들어오는 쌀과 나가는 식재료를 기록했다. 복례는 하루 종일 아궁이 앞을 지켰다. 그의 가을 소원의 선행이 고을 현감에게 닿았다. 현감은 소원을 관하로 불렀다. 흉년의 사제를 털어 이웃을 먹인 것은 가상한 일이라며 표창을 내렸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담담히 받았다. 표창보다 기억에 남은 것은 다른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지나는데 국밥을 먹으러 왔던 아이가 소원을 알아보고 달려왔다. 무릎까지 오는 키의 아이였다. 아이는 소원의 치맛자락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어린 아이였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아이의 눈을 맞추었다. 그날 밤 소원은 비법서를 펼쳤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읽었다. 윤씨 부인의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오래된 잉크가 발해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침선의 기술, 된장의 비율, 약초 처방.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작게 적힌 한 줄.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소원은 오래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윤씨 부인이 이 글씨를 적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했다. 아마도 소원과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었을 것이었다. 말하지 못하고 견딘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었다. 그 사람이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다.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소원은 비법서를 덮었다. 창문 너머로 봄밤 바람이 들어왔다. 아카시아 향이 섞인 바람이었다. 준서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궁이 불씨가 살아있었다.
소원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쫓겨나던 날 밤의 눈보라가 생각났다. 맨발로 눈 위에 서던 그 감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무너지는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의 기억이었다. 소원은 오래도록 밤 공기를 맡으며 서 있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황금 침선방의 불빛이 고요한 밤 안에서 오래도록 빛났다.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